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생깁니다. 수급자 15명에서 20명, 요거 아마 아무 데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제가 어디도 컨텐츠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공단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뽑으시거나 뽑지 않고 가족요양 수가를 90%만 받으시거나 급여관리 업무를 못하니까, 혹은 가족요양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입니다. 저희가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인터넷 강의와 매뉴얼로 방문요약 센터들이 꼭 알아야 되는 행정 업무들을 쉽고 되게 다양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25년을 맞아서 크게 고시에서 바뀐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고시에서 꼭 알지 못하면 손해볼 만한 부분들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 우리 업무에 딱 맞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가입하신 센터장님들께는 이런 인터넷 강의들을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빠르게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는 고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 내용보다는 주변의 센터장님들의 이야기나 카더라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산업의 저희 방문요양 혹은 이 장기요양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는 실제로 저희 고시 내용을 모두 면밀히 분석하고, 공단의 고시부나 혹은 평가 혹은 환수 부처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일이 통화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 믿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친절하게, 정확하게 고시 내용을 설명드리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에 변경되는 고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방문요양 센터가 많다 보니까 방문요양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지급 비율이나 혹은 수가와 같은 숫자들인데요. 이게 모든 센터장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가나 인건비 지급 비율 같은 숫자들이 그냥 법을 땡 바꾸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렇게 고시가 바뀔 겁니다라고 모두 다 예고를 했고요. 그 예고 내용이 바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한 과정들이 모여서 1월 적은 1일자로 이제 이런 고시들이 확정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바라본 바 고시와 고시 세부사항 내용들이 이렇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변경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고 때 본, 그리고 예고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용이 돼서 반영이 되는데요. 어, 다행히도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참 갑론을박이 많았던 요 인건비 지급 비율이 결론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뭐 87.1%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도 뭐 방문 요양 센터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일어서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동결이 됐고요. 이 부분은 2026년도에 87.1%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동결은 됐고요. 나머지 목욕과 간호는 오히려 반대로 인건비 지급 비율은 이렇게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시는요, 고시의 예전 버전과 바뀐 버전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전 조문, 그다음 후 조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급별로 한도액, 그리고 방문 요양, 목욕, 간호의 수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다 고시 법에 적혀 있는, 저희는 이제 떡볶이를 파는데 떡볶이 가격이 다 법에 적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명시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것도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입법 예고하고 이제 이렇게 다 고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다, 변경됐다,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가의 변동 사항이나 이런 체계들은 이미 스마트 시니어 파트너들은 진즉에 저희가 안내문이나 변경 계약서나 혹은 이런 걸로 다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거 먼저 쭉쭉쭉 지나가려고 이런 거 가져왔는데요. 저희 외에
어르신들 요양 등급 받으실 때 맨 마지막에 의사소견서 발급받잖아요. 그리고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간호 지시서 같은 것들도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발급 비용도 뭐 당연히 올랐습니다. 뭐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숫자들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 한도액이나 혹은 방문 요양 수가에 대한 뭐 부분이나 전체적인 주간보호 마찬가지로 수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사 지시서나 소견서 같은 이런 어떤 발급 비용들은 다들 인상이 됐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더 무거운 걸로 갈 건데, 저희가 이제 2025년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생겼죠. 원래는 이제 직무교육이라는 걸로 있었고요. 이 직무교육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처럼 보수교육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좀 더 의무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뭐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는 이 보수교육이라는 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님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되어라는 말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 말인즉슨 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아직은 보수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곧 뭐 만들어지고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년에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만 대상이고, 해당 시점에 혹은 해당 연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명료화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시설장님들이나 가산사회복사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보수교육을 받은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지자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건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연간 183일이라고 하는 근무일을 딱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만큼 근무한 분들만 보수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니까 센터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아직 이런 연간 며칠 이런 게 명확하진 않은데요. 점차 명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총 쓸 수 있는 수가 한도액이 증액되는 거 알고 계셨죠? 이게 예전에는 150%였다가 120%로 조정이 됐고, 이제는 3에서 5등급은 120%가 이제 똑같이 진행되지만 1, 2등급은 110%로 좀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 2등급 수급자의 수가가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11.4%막 이렇게 올랐는데요. 나머지 그 등급은 굉장히 조금 올랐죠.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1, 2등급은 11% 이상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20%를 늘려주면 어떻게 되냐? 시설급여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본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요거를 110%로 줄였다. 다만 실제로 수가가 11% 이상 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쓰시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을 거다. 다만 이렇게 주간 보호와 방문용을 같이 쓸 때 혹은 주간 보호를 특정 범위만큼 쓰면 한도액을 늘려주는 건 주간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공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150%였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우리가 동시순차라고 해서 시설에서 기관에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부부인데 만약에 9시부터 12시에 들어가고 여자 어르신은 뭐 12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12시 네, 죄송합니다. 12시 30분부터 들어가서 그리고 만약에 뭐 3시 30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한 집에 총
6시간 서비스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 한 분이 연달아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 고시에는요, 여기 생략되어 있긴 한데, 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적혀 있죠. 요 2항이 뭐냐면요, 가정방문급여는요, 요양보호사 한 명의 어르신에게만 전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1대 1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2항이에요. 1대 1이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남자 어르신 시간이에요. 근데 여자 어르신도 같이 살아요. 근데 여자 어르신이 갑자기 넘어질 것 같아. 근데 부축 안 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두 부부 어르신이 같은 집에서 살면 결국 두 명의 어르신에게 동시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걸 공단도 인지하고 그걸 충분히 용인해서 고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다음 각호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부부가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사는. 이때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혹은 순차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동시간대라는 용어로 좀 바꿨고요. 이게 용어의 명료한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두 가지인데 원래도 고시에 있었어요. 보세요. 자,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그러니까 5등급이죠. 요것도 뭐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다고 하는데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시에는요. 5등급 어르신이나 인지활동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어르신은 동시 순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5등급이라면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두 명 이상의 요양 어르신에게 동시 순차 서비스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환수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로 다른 어르신께 들어가도록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등급 어르신이 있다면 가능하면 두 어르신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60분은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적인 서비스만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 요양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 어르신이나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 어르신이 있다면 동시 순차는 되지 않는 거 원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간대 서비스라고 규정이 좀 바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래는 어떤 취지에 있는 그 제도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어르신의 그러니까 3시간 서비스를 하는데 A 어르신한테는 거의 뭐 2시간 반, B 어르신은 30분 정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한 요양보호사가 같은 3시간이지만 A 어르신 2시간 반 수가 B 어르신 3시간 수가 요렇게 일을 한 걸로 보고 각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동시 순찰을 하는 댁은 3시간을 두 분으로 쪼개서 들어가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하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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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3시간 이렇게 수가를 최대한 연달아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하여 산정을 한다라는 걸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총 4시간을 다 청구를 하는 것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법의 취지는 3시간 안에 2시간은 A 어르신, 남자 어르신, 1시간은 여자 어르신이면 각각 청구하라는 취지인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보통은 3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각각 청구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썸이 같아져서 합계가 같아지니까 요 항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시간, 한 특정 횟수 안에서 분할해서 동시간대에 2인 이상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파트너 센터장님께서 하나 주신 상담 케이스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5등급은 동시순차가 안 됩니다. 근데 부부 어르신이고 두 분 다 4등급이었어요. 근데 남자 어르신 시간에 남자 어르신은 보호자님이랑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 어르신만 케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남자 어르신 서비스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자 어르신이 댁에 계셔야
동시 순차가 인정되는데 남자 어르신이 병원에 가버리셨잖아요. 그럼 동시 순차가 아니죠. 여자 어르신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동시 순차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을 바꾸면 돼요. 누구로? 여자 어르신으로 서비스 일정을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방문 요양급여, 가정 방문급여는 뭐다? 1대1이 원칙이다. 여기서 어긋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꾸거나 동시 순차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시작할 건데요. 자, 2025년도에 바뀌는 고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가족요양의 그러니까 가족요양의 급여 관리의 의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고시 하나씩 볼게요. 이 법은 사실 2024년도에 이미 개정돼서 고시가 됐고요. 1월 1일자로 페널티만 시행이 됐어요. 이미 2024년도에도 의무였습니다. 뭐였냐면, 자, 읽어볼게요.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15인 이상이 첫 번째 키워드예요. 사회복지사 한 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은요. 자, 사회복지사 15인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인 수급자, 가족요양이죠.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해서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가족요양인 어르신 댁을 50% 미만 방문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했다면 가족요양 어르신의 수가의 90%만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급여 관리 업무가 뭔데요? 자, 볼게요. 이때 급여 관리 업무란 우리 가산사회복지사분들 쓰시는 곳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첫 번째 월 1회 이상 방문합니다. 언제? 서비스 시간 중에 가요. 서비스 시간 중에 적혀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서 어르신 서비스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록해요. 어디에? 업무 수행 일지에. 이건 업무수행일지는 아예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하는 게 급여 관리 업무예요. 자, 근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자, 볼게요. 자,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기관은 원래 사회복지사 한 명을 무조건 배치했었어야 됩니다. 혹은 간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도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거의 케이스가 없으니까 제외할게요. 그냥 앞으로 사회복지사로 부를게요. 15인 이상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 원래 배치하나요?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 15명이 됐는데 수급자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수급 15명이라서 가산 신청을 했어. 근데 수급자가 14명이 됐네. 그러면 사복 급여는 나가는데 가산금은 안 나오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한 20명쯤 가산사회복사를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산 혹은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산만 있었던 거예요. 인센티브만 있었고 페널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냐? 이제는 가족요양보호사를 50% 미만 급여 관리 업무를 하면 90%만 주는 마이너스 10% 감산이 10% 감산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0% 감산이 생겼죠. 페널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 이제 2024년도 안에는 어? 이거 사회복지사 말고 시설장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복지사를 15명 이상일 때 꼭 뽑으라는 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 고시가 그런 말이 하도 많으니까 공단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자, 볼게요. 사회복지사 등이 50% 미만을
급여 관리 업무를 하면 마이너스 10%줄 거야. 등에 시설장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안 받고 시설장에 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시설장 없어요, 이제. 사회복지사, 간조, 팀장급 요양보호사만 됩니다. 시설장이 갈 수 없어요. 급여 관리 업무는 무조건 이 세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누가 한다? 이 사람이 한다. 왜 우린 뒤는 안 뽑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장은 안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급여 관리를 업무를 안 하면 마이너스 10% 가족량 수급자에 대한 어, 감산이 이루어진다는 페널티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올해 명확하게 된 게 57조 제4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57조 4항이 여기 있는데 자, 요건데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으로 급여 관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꼼수로 50%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50% 어르신은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급여 관리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은 로테이션으로 무조건 100% 수급자를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다만 우리가 원래 가산을 받을 때는요. 어차피 100%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을 받고 있는 곳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00%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꼼수로 가족요양만 엄청 크게 해가지고 가족요양을 로 몸집을 불리던 곳들은 이제 안 가면 마이너스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촘촘하게 트랙 그걸 짠 거예요. 이제 덫을 놓은 거예요. 야, 50% 이상 가야 되는데 특정 수급자, 가까운 수급자들만 뺑글뺑글 도는 짓 하지 마. 모든 수급자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야 돼. 안 그러면 감산이야. 라고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57조 3조에는 해당하는 경우는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3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그 사유를 업무 수행일지나 이런 데 쓰면 인정을 해주는데 뭐 보면 사망, 입원, 뭐 예를 들면 월중 급여 제공 종료 이런 경우는 급여 관리 업무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요건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고시에 잡아줬습니다. 자, 그렇게 급여 관리 업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 요양을 많이 하는 곳들, 우리 센터 행정 중에서는 잘 없어요. 보통 개인 사업자들은 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급여 관리 업무를 보통 수급자가 20명쯤 넘으면 다 원래도 하고 계세요. 이 가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원래 하던 거라서. 근데 우리는 가족 요양을 좀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러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바뀌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네,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음. 원래 고시에는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있죠. 5등급 어르신들 보통 들어가는 거. 자, 급여를 120분, 원래는,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원래 인지활동 방문 요양은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원래는 인지활동명 방문은 120분 이상 원래 방문을 해야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근데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 자극 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줄게. 이 말인즉슨 120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예외냐? 자, 아까 그 급여 관리 업무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요건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친밀한 라포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근데 이거는 1개월 미만만 가능해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었냐? 가족 요양은 원래 60분 아니면 90분이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애초에 120분 미만이잖아요. 90 위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 예외 상황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시는 무조건 인지활동형은요, 120분 이상 하셨어야 돼요.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요양이니까 봐줄게.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원래 120분인데, 가족요양인 경우는 60분, 90분밖에 원래 서비스를 안 하니까, 여기서 60분인지, 나머지 일상생활을 하면, 인정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추가됐냐?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면 RFID 태그도 포함이에요. 수기 기록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뭐 RFID는 기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 그건 정말 이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급여 제공 기록은요. 급여 제공 기록은 전자적 방식으로는 RFID 기록이 있고 수기로 기록하는 수기 기록지가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그 사유를 이제 또 기록을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유형 어르신은요. 가족유형 어르신은 인지 활동을 제공한 5등급인 가족령 어르신은 왜 120분 미만으로 제공하였는지 사유를 굳이 맨날 여기에 특이사항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 사실 가족요양 그냥 규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약간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환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고시부에 전화해서도 고시부는 자기들은 환수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수 얘기는 안 하지만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통 환수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요양인 5등급 어르신은 특이사항에 무조건 우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했던 것들 저희가 써놓으라고 권고 드리죠. 왜냐하면 그걸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를 내용을 원래도 특이사항에 저희는 매일매일 쓰라고 권고 드려요. 그래야 증빙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도 써야 된다? 가족요양 60분 어르신이기 때문에 60분만 제공하였다는 사유도 여기에 써야 됩니다. 귀찮은 게 또 생겼죠?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는요, 라운딩, 예전에는 우리 왜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매출을 이렇게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라운딩 없이 그냥 강남에 오피스를 두고 전국 단위로 가족용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건 안 됩니다. 사실상. 왜? 마이너스 10% 되기 때문에 감산 기준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라운딩 인력 채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수급자가 5천 명이면 한 20명, 30명당 사회복사 한 분씩 배치하는 생각하면 당장 거의 몇백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마진, 뭐 예를 들면 박리담회 이런 말은 이제 박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역마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요양 시급을 팍팍 올리지 못할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시급 경쟁 강도가 내려갈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생깁니다. 수급자 15명에서 20명, 요거 아마 아무 데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제가 어디도 컨텐츠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공단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수급자 15명이 되면 원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법에 적혀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해야 돼요. 근데 안 해도 됐죠. 왜? 요것 때문에 가상금만 있었지 감산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감산이 생겼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센터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고시부에 명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정말 저희밖에 설명 안 드리는 겁니다. 15명이 되자마자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사회복지사를 뽑으시거나 뽑지 않고 가족요양 수가를 90%만 받으시거나 급여관리 업무를 못하니까 혹은 가족요양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제 1월 청구분부턴 감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번은 말이 안 돼요. 수급자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뽑으면 가상금도 못 받는 손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요양을 포기하거나 시급 경쟁 강도가 낮아지거나 기피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시급만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는 점점 감소될 겁니다. 왜? 시급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급여 관리 업무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특이사항에 인지활동형 방문용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가족요양도요. 가족요양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족요양 제일 크게 하는 데가 가족요양 수급자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9만 명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역에서 그냥
시급이 낮더라도 가족 요양 받고 계십니다. 왜? 가족 요양도 결국 휴먼 터치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가족 요양도 휴먼 터치를 잘하는 지역의 기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더더욱 바뀌었다. 원래도 그랬는데 더 바뀌었다. 그리고 수급자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센터는 무조건 이런 어떤 급여 관리 업무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가족 요양의 급여 관리 업무를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고시에서 바뀐 내용들을 조문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저희처럼 설명드린 곳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조금 더해서 공단에서 항상 Q&A 자료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어제 그러니까 1월 2일 업무 시작하자마자 고시와 고시 세부 사항이 공지가 되자마자 고시에 대한 내용들과 매뉴얼 모두 업데이트해드렸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단에서 얘기하는 Q&A까지 모두 다 올려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Q&A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요거 있죠. 가족요양보호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을 하고 있다. 급여 제공 기록지에 내용을 쓰셔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27일까지 그러니까 가족요양 하시는 분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하시다가 입원하셨어요. 그러면은 급여 관리 업무 안 해도 되나? 근데 28일부터 다시 서비스를 쓰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귀하셨죠? 그럼 당연히 급여 관리 업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일, 27일 이때까지 급여 관리 업무를 미루시면 안 돼요. 가산 받으시는 우리 기관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급여 관리 업무는 무조건 15일, 20일 이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방문 요양을 10명 하고 있고요. 목욕을 4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여 관리 의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방문 요양 급여 관리 업무에 대한 의무 대상은 방문 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가족 요양보호사 받는 분에게 매월 50% 이상 급여 관리 업무를 했는데요. 그럼 저 잘했죠? 감회가 안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특정 수급자에게 3개월 연속으로 급여 관리 업무를 누락했으면 누락한 시점에 마지막 달에 급여 관리 업무를 안 했다고 보고 90% 산정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개월마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산받는 분은 원래 100%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2024년도, 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은 2024년도에 개정된 법이에요, 사실. 고시만 좀 디테일해진 거지. 그때도 Q&A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배치 가산 이거 배치 가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 요양은 50% 이상 급여 관리 업무 해야 되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024년도 1월 1일 날 올라왔습니다. 이미 시행된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 가족 요양이랑 일반 요양을 둘 다 하는 분인데 급여 관리 업무는 언제 가야 되나요? 하면 당연히 가족 요양 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가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 배치 가산을 위한 횟수 그리고 감액 산정, 감산에 대한 횟수 둘 다 인정받으려면 일반 방문 요양이 아니라 가족 요양이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받는 분은 가족 요양 때 가셔야 돼요. 자, 가족 요양이 25명, 일반 요양이 25명, 총 50명인데요. 50% 미만의 기준은 50명 전체인가요? 25명인 가족 요양 기준인가요? 이거는 가족 요양 기준입니다. 감액의 기준은 가족 요양 보호사에 대한 방문 관리 그 급여 관리 업무니까 25명의 50%인 12명 이하를 수행한 경우에 90%를 산정합니다. 그것도 가족 요양인 어르신의 급여 비용을 90% 산정합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 바뀐 고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올려준 Q&A까지, 심지어 작년에 올려준 Q&A까지 싹 몰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다양한 인터넷 강의 엄청 많죠. 인터넷 강의와 업무 매뉴얼
심지어는 2025년도 거 저희가 이미 한참 전에 다 이렇게 올려드렸고, 수가 계산기도 저희는 드리고 있고요. 서식, 심지어 우리 노무사님한테 다 컨설팅 받은 서식들 올려드렸고, 심지어는 우리 운영 규정 개정을 인터넷 강의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참고하셔서 2025년도 손해 없이 이런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을 방문 요양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스마일 시니어도 도울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이었고요. 저는 또 다양한 고시와 이런 관련된 인터넷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